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멜로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하루의 무게는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내려앉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집에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지냅니다. 마당 끝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손수 놓았던 장독대가 있고 대추나무가 그늘을 드리워요. 저는 새벽이면 먼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빨랫줄을 만져보며 밤새 눅눅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부엌으로 들어와 물을 올리고 찻잎을 덜어 온기를 만든 뒤 창문을 반쯤 열어 공기를 바꿔요. 그날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세탁물을 개다 말고 안경이 보이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식탁 끝에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흔적이 없었어요. 저는 부엌 상판 서랍 거실 탁자, 안방 화장대까지 차례로 살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와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제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저에게 이런 순간은 낯설지 않아요. 살림은 늘 반복이고 잊어버렸다가도 떠올라서 찾는 게 보통이죠. 그래도 그날은 왠지 서늘했어요. 저는 냉장고 위를 올려다보다가 안경 다리 끝이 반짝이는 걸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감이 닿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내가 언제 여기 올려두었나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 생각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위층에서 발소리가 또각또각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정장을 단정히 입고 계단을 내려왔고 향기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습관처럼 물 조절 손잡이를 한 번 더 돌리고 행주를 쥐었습니다. 제 얼굴 표정이 굳어 보이지 않게 하려는 작은 버릇이지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서연이가 커피를 준비하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 이제 이 시간에 몸이 먼저 깨어난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또 물건 잃어버리셨어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던데. 저는 순간 대답이 늦어졌고 그 짧은 틈이 스스로도 아쉬웠어요. 조금 전까지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났는데 잠깐 놓쳤네, 이제 찾았어. 저는 안경을 닦으며 웃어 보였고 서연이는 시계를 힐끗 본 뒤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 끝은 차갑게 마무리되었어요. 그 얇은 온도차가 그날의 공기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식탁 구석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차린 반찬 이야기를 먼저 꺼내곤 했는데 요즘은 글자를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색한 정적을 밀어내려 했어요. 오늘 민우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금방 굳었어요. 서연이가 거실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학원차가 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손에서 할 일이 사라진다는 뜻처럼 다가와서 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위에서는 굽김이 부드럽게 오르고 부엌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그늘로 물들었어요. 저에게 일은 계속되었고 저는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천천히 더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약상자를 꺼내 오늘 챙겨야 할 알약을 분류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어요. 이름표가 붙은 통마다
색을 달리한 스티커를 붙여 혼동이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꼭 이렇게 해야 마음이 놓였어요. 손끝에 붙은 스티커 조각을 떼어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자주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모습을 그런 틀에 끼워 넣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싱크대에 기대서 창밖의 대추나무를 바라보며 호흡을 길게 내쉬었지요. 오전이 지나갈 때쯤 서연이는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마당 문턱을 쓸며 비지를 하고 있었고 문이 닫히기 직전 낮고 또렷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세요. 병원에서 선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장들이 발 뒤꿈치를 따라 내려오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이름과 깜빡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의 무게를 처음 실감했습니다. 걱정이라면 고맙고 검사는 나쁠 게 없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한 권유가 아니라 기록처럼 들렸어요. 저는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골랐고 한참 지나서야 다시 벌떡 일어나 물걸레를 행주통에 담갔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걸레 자국이 바닥에 곧은 선으로 남았고 저는 그 선을 따라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점심 무렵 저는 냉장고 속 반찬을 꺼내 정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부침개가 팬에서 말려 올라갈 때마다 젓가락으로 단단히 눌러 모양을 잡았고 김이 부엌 공기를 부드럽게 데웠어요. 저에게 작은 소리들이 안전망이 되었고 저는 그 소리에 기대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택배 기사님이 작은 상자를 건넸고 저는 서명판에 이름을 쓰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상자에는 민우 미술 시간에 필요하다는 물감이 들어 있었고 저는 라벨을 떼어 작은 바구니에 담았어요. 이런 자잘한 준비들은 누구의 눈에 띄지 않지만 집은 이런 손길로 굴러가요. 해가 기울 무렵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현관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나가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오늘 배운 노래를 흥얼거렸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미술 숙제 안내문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내일 필요한 재료를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때 거실 끝에서 서연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아이의 뒷머리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공기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표정을 흔들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먼저 손을 뻗는 사람이 늘 내가 되도록 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저녁 준비가 한창일 때 아들이 도착했고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유는 말수가 적었고 서연이는 노트북을 식탁 옆에 내려두고 화면을 켜두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접시에 반찬을 조금씩 올려주며 밥을 먹였습니다. 밥상머리 대화는 짧았고 날씨 이야기와 학교 소식이 오갔어요. 저는 굳이 다른 화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표정이 말보다 크게 내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잘 알거든요. 식사가 끝나자 저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고 물을 받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고 거품이 사라질 때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밤이 되자 집은 고요해졌어요.
아이의 방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고 복도 등은 노랗게 잦아들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조금 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쓰던 작은 녹음기가 손에 잡혔고 금속 표면이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확인한 뒤 조용히 뚜껑을 닫았어요. 아직 무엇을 녹음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가 오면 눌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고 안경을 찾지 못했던 순간과 빗자루를 세워두고 멈춰 섰던 시간을 적었습니다. 문장을 쓰는 동안 가슴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가스밸브 손잡이를 확인하고 주전자 물을 비우고 행주를 말려 걸었어요. 신발장 문을 닫고 대문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이 모든 작은 동작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침대에 눕자 천장 모서리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어졌고 바깥에서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낮에 들었던 문장들을 조용히 밀어냈어요. 깜빡이라는 말이 내 이름과 함께 묶이지 않도록 저는 내일도 더 분명하게 움직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나는 오늘도 집을 지켰다고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부엌을 정리하고 아침 준비를 했지만 손끝의 감각이 자꾸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칼끝에 붙은 파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들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서연이 제게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어요. 요즘 깜빡하신다, 약을 잘못 드셨다는 말이 어느새 습관처럼 제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제 이름보다 먼저 제 곁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자 민우 도시락을 싸며 작은 계란말이를 말고 있었어요. 노릇하게 익은 가장자리가 말리는 걸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우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책가방이 무겁다며 투덜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만 참자, 지금이 제일 귀여운 때다라고 속으로 되뇌어요. 그런데 오늘은 민우의 목소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병원, 검사, 치매 같은 단어들만 떠올랐어요. 식탁에 도시락을 놓고 물병을 챙겨 넣는데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이 단정히 묶여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어제 장 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까먹으신 줄 알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웃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민우는 신나게 밥을 먹다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할머니, 나 어제 학교에서 그림 잘 그렸어요.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웃으며 칭찬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곧장 끼어들며 민우야,
이제 그만 먹어. 엄마랑 아빠 늦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아이가 현관문을 나설 때 저는 무심코 손을 흔들었지만 그 손끝이 허공을 더듬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침이 지나고 서연은 노트북을 펴서 병원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그 옆을 지났어요. 화면에는 치매 선별 검사 예약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멈추고 숨을 고르며 잠시 멍하니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는데 그 빛이 갑자기 낯설고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이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전으로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상태가 좀 걱정돼서요. 그 말이 제 등 뒤를 쳤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닫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 걱정된다고? 그게 정말 걱정일까?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의 방향을 몰래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족이란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식탁 위로 퍼졌고 고등어를 굽는 소리가 부엌을 메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라고 말했더니 도윤은 회사 일이 좀 줄었어요. 라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엔 무언가 숨기고 있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 안에 제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병원 같이 가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 끝에서 밥알 하나가 떨어져 접시 위에 붙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게 제 마음을 찢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검사라면 나쁠 건 없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수많은 생각이 얽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가고 서연이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컵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해야죠. 그 목소리가 제 귓속에 남아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건 나를 치매로 확정짓겠다는 말이겠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 검사가 아니라 나를 집 밖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라는 거요. 밤이 되자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어요. 펜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3월 10일. 서연 병원 예약 완료.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지켜보자. 잊지 말자. 글씨가 삐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글자를 짚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게 만들려는 거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래, 나는 괜찮다. 아직은 나 자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목소리 끝에는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잊히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밤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내일이 오면 더 명확해질 거라 믿으면서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벽에 길게 번졌고 새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부엌에는 커피 향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어요. 식탁 위엔 병원 예약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경과 외래 치매 선별 검사, 하얀 종이 한 장이 마치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려 종이를 덮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단정히 차려입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병원 가야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조급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부엌 문틈에서 고개를 내밀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두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았고 서연은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신호등이 붉게 바뀌자 차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오늘 확실히 해야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보호자를 기다리는 중년 부부, 무표정한 간호사들. 그 속에서 저는 낯선 환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접수 창구로 가서 무언가를 속삭였고 의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서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쪽이에요, 어머니. 검사실 안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의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저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3월 12일입니다. 지금 계절은요? 봄이죠. 하지만 서연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엔 여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단어를 기억하고 다시 말하기, 그림 그리기, 간단한 계산.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건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저번엔 틀리셨어요.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쯤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괜찮은 편입니다. 단순 건망증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네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차 안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보관해야겠네요. 도윤은 운전대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시험대 위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 맴돌았어요. 단순 건망증. 하지만 그 단어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안도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기계였어요.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기억을 지켜야겠어. 모르는 척은 이제 끝이야.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바람이 스치는 커튼 소리, 그 모든 게 제 안에서 묘하게 커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해야 한다. 누가 나를 지워버리려 해도 끝까지 남아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기록을 남겼습니다. 손끝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글씨가 빗돌면 비뚤어진 대로, 글자마다 다짐이 담겼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 말을 걸었지만 저는 이제 그 다정함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기 전까지 저는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자마자 마음 한가운데서 이상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이전보다 더 자주 제 앞에 나타났고 제 행동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 약을 꺼낼 때, 심지어 TV 리모컨을 들 때조차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시선이 마치 이제 증거만 남으면 된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묵묵했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서연이 하는 말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했어요. 누군가 나를 몰아세우는 것도 아무 말 없이 외면하는 것도 결국 같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접시를 씻으며 제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이 마치 내 삶의 기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제는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잊으려 하는 거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자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 속에서 내 숨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장 같았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화장을 곱게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시설 상담이요. 어머니 걱정돼서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단어는 마치 집을 떠나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수건을 개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가고 난 뒤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벽을 때리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남긴 작은 수첩과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어요. 손에 쥔 순간 마음이 묘하게 안정됐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노랗게 바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람의 마지막 재산이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썼습니다. 그래, 나도 내 기억을 지켜야지. 그날 저녁 아들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서연이가 맡기래요. 라고 말하며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엔 보험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고 이름란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라고 묻자 아들은 어머니 앞으로 보험 하나 들어놓자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간 종이 위에 다른 사람의 손길이 묻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불쾌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서연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힘들어 하시잖아요. 시설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끝내 서연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나의 집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 통장도 정리하면 깔끔하겠네요.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면 문제 없겠죠. 그 말이 그대로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저는 버튼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서연이 없는 시간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끝에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창구 앞에 앉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이름으로 새 통장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설된 계좌가 있습니다. 거래도 진행 중이네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구나. 서연이 내 이름을 이용하고 있어.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길가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 아름다움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언제부터인가 조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3월 20일, 4명의 통장 확인, 거래 진행 중, 서연 관련 확실. 글씨가 흔들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제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내가 잊히지 않게 모든 걸 남기자. 이제 두려움은 끝이다. 나는 기억으로 싸운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을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불안보다 무서운 건 분노였습니다. 나를 치매로 몰고 내 이름을 이용해 돈을 옮기다니.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 증거만 있으면 진실이 제 편이라는 걸 세상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 일로 은행 좀 다녀와야 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3월 21일. 서연, 은행 방문. 주의 필요. 글씨를 쓰며 심호흡을 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한 냉기가 가슴에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금 이체는 끝났어요. 이번 주 안에 다시 채워 넣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 뒤에 숨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기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나를 치매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이용해 무언가를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잠깐 사인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래요. 어머니 명의 통장 관련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그 서류가 뭔지 끝까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3월 22일 서류 서명 요청 예정. 서연 태도 주시. 그리고 녹음기를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는 걸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한 말이 널 묶을 거야. 서연은 서류 봉투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은행 서류예요. 지난번 통장 관련이라는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아들은 옆에서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서류면 그냥 하시죠, 어머니. 별거 아닐 거예요. 아들의 말에는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보지도 않았고 단지 아내가 부탁하니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문장을 읽었습니다. 예금 계좌 관리 위임 동의서. 문장들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묻자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펜을 잡았습니다. 요즘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글씨가 엉망이네. 일부러 시간을 끌며 서연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인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지? 라고 묻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서연이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전의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거래 서류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거짓말은 이렇게 기록되는 법이지.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웃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네, 다 정리됐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서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은 회사 자금을 4명의 통장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돈을 잠시 빼돌리고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겠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실수라 말하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계산적이고 익숙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3월 23일 명예 도용 확정, 녹음 확보 완료. 글씨가 흔들렸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게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제 거짓은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람은 늙을수록 다 보이는 법이야.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이제 제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말하길 이제 정리만 하면 된다. 고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수첩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빛을 향해 나아간다.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지냈지만 마음속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 그리고 그 통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옮긴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치매로 몰며 병원으로 데려갔던 이유도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건 치밀하게 계산된 일이었고 그 중심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요. 며칠 뒤 저녁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귀가한 날이었어요. 그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전화 왔대. 회계팀에서 뭔가 확인할 게 있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웃었죠. 그거 오해예요. 잠깐 돈을 옮겨둔 것뿐이에요. 금방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아들은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내 이름으로 옮겼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말이야. 제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 내가 한 말이 다 들어있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정적 후 녹음기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서 문제 없을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날짜, 금액, 통화 시간, 서류를 내밀던 날까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회사 돈을 옮긴 증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치매라서 모를 줄 알았겠지. 하지만 다 봤어. 다 들었고 다 남겼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되시죠? 서연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귀하 명의 계좌와 한정숙 씨 명의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이동된 내역이 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오해예요. 제 아내가 회계 정리하다가. 그러나 경찰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관련 내역과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서연은 손가락을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냥 관리만 했어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행에서 서류에 사인할 때 내가 손이 떨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날 내가 보여준 미소, 그걸 난 잊지 않았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경찰은 다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동행해 주시죠.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시선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만든 결과야.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덫에 걸리는 법이지. 그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난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 말엔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때가 돼야 보는 법이야. 늦은 게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이젠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켜자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늙는다고 다 어리석어지는 건 아니야. 식탁 위엔 수첩 한 권과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싸움이 끝난 세상이 천천히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속고 속이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늙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보고
오래 견딘 사람만이 진짜 진실을 본다는 뜻이었죠. 저는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고요가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비는 어느새 멈춰 있었고 제 마음속에도 긴 폭풍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서연을 데리고 떠난 뒤 집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걸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지만 이런 밤을 맞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난 정말 몰랐어요.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도 그냥 은행일이라 해서.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도 잘 알지. 그 말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약해진 모습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국 엄마를 이용하게 놔뒀네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늦게 깨달을 때가 있지. 중요한 건 그걸 숨기지 않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가 엄마 데려갔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는 잠깐 다녀오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쁜 일 한 거예요? 그 물음에 제 목이 잠시 막혔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걸 고치면 괜찮아지는 거야. 민우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며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거짓 사이에서 아이의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솔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우의 방 불빛이 꺼지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물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묻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놔야지. 난 할 만큼 했으니까. 그 말을 하자 마음 한구석이 정말로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위로인지 죄송함인지 저로선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장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처리하기 편하죠. 그 말이 공기 속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 연민이 앞섰습니다. 그애도 결국 욕심에 눈이 멀었을 뿐이겠지. 저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남겨둘 이유도 없지.
기계에서 짧은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엌 깬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서연이 조사 중이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애도 자기 일에 책임질 때가 온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를 탓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민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하루만 쉬자. 대신 할머니랑 밥 먹자. 민우는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민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란 건 다시 찾아오는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미움이 아니라 평화로 채워야지.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고요였고 그 고요 속에는 아직 지켜야 할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허공에 퍼지자 새벽의 햇살이 더욱 환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에서는 새가 지저귀었고 커튼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라기보다 무언가 빠져나간 자리의 공허함 같았습니다. 서연이 떠난 뒤로 이 집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소리 하나, 발자국 하나가 너무 크게 울려서 마음을 조심히 다뤄야 할 것 같았죠.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부엌 불을 켜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시계를 바라보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눈빛, 아들의 망설임, 그리고 민우의 두려운 얼굴까지 모든 장면이 여전히 제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놔라.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평온한 게 신기해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오지. 눈물 대신 고요로 버티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새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햇살이 부엌을 비출 때마다 제 안의 상처들도 함께 옅어집니다. 서연이도 언젠가는 이 빛을 다시 보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따뜻한 향이 입안에 맴돌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 순간 봄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가 드디어 제 안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은 건 조용한 평화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작은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화를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바랍니다. 사연 멜로디 올림.